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요즘 실록이 우거지는 이제 5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좀 더 활기찬 그런 5월 달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그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전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요즘은 또 날리기도 또 일교차가 또 심한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좀 신경 써서 건강에 좀 더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 19도 많이 그 감염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어, 자명한 현실입니다.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이제 코로나 19에서 벗어나서 일상적인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말에도 교수님이 좀 바람을 좀 쐬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또 새로운 충전을 또 주말을 이용해서 힐링을 하면서 하느라 많은 분들이 야외에 나와서 활동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좀 더 활기찬 그런 한 주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챕터 13장 페이지 462쪽 거기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은 건강보험제도의 연역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건강보험제도의 연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적인 그런 변천사를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3-1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페이지 462쪽입니다. 네, 426쪽을 한번 같이 보죠. 자, 역사적인 이 화면이 좀 작아서 교재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적 변천을 보면은 1963년도 이때 이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같은 해 이제 12월 16일에 의료보험법이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임의 적용 방식으로 사회 여건에도 맞지 않아서 이때 당시는 이제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운영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서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제보험으로 하는 그런 의료보험법이 제정됐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강제보험이라는 것이에요. 네, 누구나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이제 근로자나 공무원, 군인 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의 강제 적용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재반 여건상의 어려움이 또 이제 생겼죠. 그래서 그 시행령조차 이제 마련을 못 하고 있다가 1977년도에 7월 7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하고 공단 공업 단지 근로자 이런 사람들한테 또 강제로 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1979년도에 강제 임의 적용에 병행하고 또 당연 적용을 하는 그런 범위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그렇게 하는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공교 의료보험을 제공을 하고 공무원하고 교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79년 1월부터 공무원하고 교직원 의료보험이 이제 실시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1979년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의료보험 제도를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이때부터 제대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988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5인 이상 사업 근로자까지 이제 확대 적용을 한 거죠. 강제로 이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 그러다가 이제 1988년도 1월 달에
농어촌 지역까지 이제 실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1989년 그 다음에 7월에는 도시 지역까지 확대 적용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실시 12년 만에 12년 79년도부터 해서 89년이 됐으니까 77년이죠. 77년도라고 봤을 때 그 12년 만에 전 국민 이제 의료보험이 달성됐다. 그래서 1989년 7월 여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국 의료보험은 1989년도부터 10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을 했죠. 약국은 7월부터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이제 실시가 됐고, 그래서 이제 1997년도 이때는 이제 국민의료보험법이라는 것이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1998년도 10월 1일부터 그동안 다수 보험자 방식, 조합주의 방식에서 의료보험 제도에서 통합주의 방식으로 이제 변경이 돼서 운영이 됐다. 공무원 교직원 공단하고 27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이때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이라는 건 뭐 농어촌 지역 뭐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도시 지역 이런 일반 국민들이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가 이제 공무원하고 교직원 공단이 이제 운영되던 그때 하고 27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이제 통합이 됐다. 이거 이제 1997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1998년도에 그 다음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조합 그 통합 합의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이제 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42개 직장 조합이 있었는데, 직장 의료보험조합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다 해서 이제 완전히 통합이 된 시기다. 그래서 2000년 7월 전 국민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 전면 실시가 돼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는 거하고 직장조합이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것이 이제 출범하게 됐어요.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가 다 편입이 됐고, 2002년도에는 국민건강보험 제정 건전화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2003년도에는 직장 재정과 지역 재정이 통합이 돼서, 재정이 이제 통합이 되니까 실질적인 건강보험이 다 통합이 돼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05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이제 시범적으로 사업이 됐는데, 2007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이제 2002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다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2008년도부터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이제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이 됐는데, 이때 이제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걸 이제 4대의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4대 보험을 이제 징수를 하기 시작했고, 2015년도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고 법정 본인 부담률은 20.1%, 그 다음에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16.5%, 이렇게 해서 본인 부담률하고 직장에서 일부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그 이행 과정을 이제 한번 보면은, 기간은 1977년 1월부터 7월 1일부터 이제 1998년 9월 30일까지는 조합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가 이행기를 거쳐서 2000년도 7월 1일에 완전 통합 방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 같은 거는 맨 처음에는 의료보험법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의료보험법이 이제 직장이랑 공교 의료보험법이 있다가 이것이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지금은 이제 다 통합이 됐고, 관리운영기구를 보면은 관리운영기구도 뭐 지역보, 공교의보, 또 직장의보, 뭐 의료보험연합회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로 있다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이렇게 통합이 됐다가
여기서 이제 직장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조합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었다가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개에서 지역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공교라든가 이런 걸 완전히 통합해 가지고 운영이 한 개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 한 개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것도 또 하나 같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진료를 하면서 진료를 할 때 과잉 진료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의료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개개인마다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잉 진료를 했다 그러면 의료보험 수가를 깎고 또 본인 부담을 많이 했다 그럼 다시 또 환급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건강보험의 그 주요 기능 및 역할을 보면 말이에요. 우선 이제 건강보험의 그 사회 연대성이에요.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어떤 그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을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보험 잘 돼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세계적으로. 따라서 국가나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그런 연대 책임을 활용해 갖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든가 위험 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그런 사회 통합을 이룬다는 그런 사회 연대성을 갖고 있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또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질병은 개인에 따라서 그 경제 생활에 지장을 주잖아요. 금액이 많고 적고 또 소득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다시 또 건강을 악화시키는 이런 악순환을 질병은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그런 어떤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일단 조정은 하죠. 조성할 때는. 그래서 개별 부담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고 돈 적게 버는 사람은 조금 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단. 그래서 개별 부담에 따라서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 때에는 가계에 지원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또 다음은 위험 분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많은 인원을 집단화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개개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과 함께 미리 적은 돈을 각출해서도 위험을 시간적으로 분산하는 기능도 겸해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 또 네 번째로는 형평에 맞는 비용 부담이라고 또 적정한 보험 급여를 하고 있다. 비용 부담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우리가 내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집단 구성원 상호 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해서 그 기능이 발휘가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또한 보험급여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피보험 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다 그 의료보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이제 비급여라는 것도 있어요. 급여가 안 되는 거, 의료보험이 해당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걸 이제 비급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질병을 걸렸을 경우에는 이제 적정한 그런 급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 급여의 내용을 한번 또 볼게요. 현물급여. 현물이라는 거는 요양급여로 건강검진 뭐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현금급여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게. 현물급여는요. 우선 이제 요양급여라는 거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어떤 질병이나 부상이나 출산 이런 거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네. 또 두 번째로는 건강검진을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 이제 실시를 하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또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이라고 있는데 여기 별표 1에 암의 종류별로 또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암검진을 받고,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하고 피부양자, 이런 사람들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아요. 또 어떻게 받느냐?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를 하고, 암검진은 정한 바에 따라, 영유아검진은 영유아 나이 등을 고려해서 또 정한 바에 따라서 검진 주기와 검진 횟수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서 지정된 건강검진 기관에서 실시를 한다. 여기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서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단은 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들을 좀 더 구분해서 통보를 하죠. 이 건강검진을 하기 위한 건강검진 기관을 신청하려면 이제 기준이 돼 있어야 돼요. 뭐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 뭐 혈액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관능 검사, 뭐 시력 검사,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하는 데가 바로 이제 보건소에서 그런 행정적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일반 건강검진 및 암검진은 직장 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그런 이제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이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영유아 건강검진도 이제 그 해당되는 세대주한테, 애기니까 세대주한테 통보를 하고, 자,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 이런 데는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이제 통보를 해주죠. 어떻게 이 사람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한테 또 당신은 이렇게 나왔다. 물론 이제 건강검진 기관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만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통보를 또 안 해도 되고요. 거의 다 지금은 이제 건강검진 기관에서 직접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한테 통보를 하지요. 예. 그래서 공단은 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죠. 생략할 수 있으니까 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이나 방법, 그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건강검진에 대한 통보라든가 절차, 이런 모든 것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현물급여에서 이제 현금급여를 이제 넘어갈게요. 현금급여는 이제 요양비, 요양비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질병이나 뭐 부상, 출산 이런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간 이외에서 장소에 출산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요. 부가급여라고 하는 거는 요양급여 위에 임산이나 출산 진료비, 뭐 장제비, 뭐 돌아가셨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상병으로 인한 수당, 그 밖에 급여를 줄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요양비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이게 달라요. 여기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고 있어요.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고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이 있고, 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그런 금액의 지급 방법이나 가입자의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액의 설정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료급여 제도를 한번 보겠어요. 의료급여 제도라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게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것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말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또 재구급에 따른 의재민, 의사상자 등 대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또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들,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에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은 추천을 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행에 관한 법률, 또 이런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또 북한 이탈주민, 또 5.18 민주화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들, 또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노숙인들, 또 그 밖에 생활 유지가 어렵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또 대통령으로 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대통령이 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앞에 1에서 9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또 그 밖에 이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수급권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도 또 그 구분을 나누는데 일종 수급권자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들,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몇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해당해야 하는데, 뭐 18세 미만, 65세 이상인 사람, 뭐 장애인들, 질병, 부상 그 후유증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 임신 중에 있거나 6개월 미만의 여자, 임신 분만 후 6개월 미만, 그 다음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그런 결핵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들, 또 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 경찰관에서 무역을 아까 했죠?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종 그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 2종도 있어요. 또 2종 수급권자, 이런 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의료급여에 대한 그런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해서 주느냐, 책정 절차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간문화재,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이 보호를 요구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에서는 의료급여과에서 의료급여 인원에 대한 통보를 하고 의료급여증을 교부를 하고 시군구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의료보험, 의료급여 대상자를 책정하는 절차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림 13-3이니까 이거는 좀 한번 보시고요.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의료급여의 이제 범위를 한번 볼게요. 의료급여는 어떻게 하느냐.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이럴 때 이제 그 의료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뭐 진찰 검사하고 약제 치료비를 주고 처치 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그 밖의 의료 목적에 달성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주고요. 의료급여에 제한도 있어요.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고, 수급권자가 자신의 그 고의라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어떤 그 범죄 행위에 그 원인에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제한을 하고, 또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기획 신뢰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의로 의료급여를 받으려고 뭐 사고를 일으켰다, 이런 경우에는 안 준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절차인데 이런 절차도 참고적으로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의료급여 환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제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또 제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제3차 진료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는 거예요. 무조건 뭐 3차를 가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를 거쳐서 받는다. 그리고 의료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되자에 대해서 의료급여의 그 기간이나 인정 개수를 정하는 그 행위, 약제 및 치료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내용과 의료급여 수급 내용을 연계해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급여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이런 것도 이제 의료급여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도에서 설치를 하고 재원은 조성은 뭐 국고 보조금, 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재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한번 또 볼게요. 이거는 이제 보험급의 종류는 요양급여가 있고요. 근로자가 이제 업무상의 그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진료 요양할 경우에 이제 진료비나 요양비를 지급하고, 휴업,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4일 이상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장애급여가 있고요. 또 부상을 당해서 질병에 걸리거나 이랬을 때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장애 1급에서 14급까지 해서 장애보상연금, 장애보상 일시금 이런 것들이 있고, 유족연금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했을 때 그 유가족한테 지급하는 거.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했을 때 그 장례를 행한 사람한테 장례비를 지급하는 거. 이런 이제 제도가 있는 거죠. 또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이제 치료 받을 때 간병을 했을 때 간병인한테 이제 간병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지급을 해준다는 거고, 그다음에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해서 2년 이상 장기 요양을 하는 그런 재해 근로자가 폐질자로 환정된 경우라든가 휴업급여 대신에 상병보상연금을 그 진료자한테 이제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재활급여라고도 있는데,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한테 준 그런 비용이나 훈련 수당을 얘기하고, 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에 사회에 복귀한 그런 장애급여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 적응 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직장 복귀지원금이라든가 직장 적응 훈련비, 또 재활운동비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이라 그러는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라서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먼저 받을 수가 있다. 또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받는 사람이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됐을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또 금단에 공단에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고 또 있어요. 이게 언제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2007년도에 생겼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실시가 됐어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그 제도 의의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혼자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노인들이 이제 자꾸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보험을 주는 이런 제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노후 생활이 안정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줘서 결국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이게 필요하냐? 산업사회에 거치면서 핵가족이 보편화되잖아요. 누가 뭐 단독 세대가 생기니까 노인을 부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요즘 점점 부양하는 게 어려워지죠. 어, 또 노인의 그 평균 연령은 또 높아지고 이래서 노인에 대한 그런 사회보호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는 그런 사회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죠. 여기 보면은 이 도표를 보게 되면 불필요한 이변으로 노인 의료비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또 저출산 핵가족 이런 사회활동 여성의 확대 등으로 가족 수발이 어려워지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치매나 중풍 이런 것들이 또 생겨서 수발이 필요한 그런 노인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 노인 수발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과중하게 부담이 돼서 결국 이제 가정에 그런 경제적 부담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노인 가정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제 노인 장기 보험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인 장기 보험의 내용을 보면 장기 요양 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이 생겨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한 사람을 이제 장기 요양 수급권자로 결정을 하죠. 또 등급 판정의 기준을 보면은 뭐 장기 요양 1등급 또 2등급 이렇게 이제 쭉 나눠 놨어요. 해서 장기 요양 5등급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 5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장기 요양의 이제 종류를 보면은 뭐 재가급여, 방문 요양 재가급여에는 방문 요양이 있고 방문 목욕이 있고 방문 간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주 야간 보호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또 시설은 장기 요양기관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특별한 현금으로 급여를 해주는데 가족 요양비가 있고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런 것들이 이제 현금 급여로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뭐 넘어가고요.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 이걸 한번 또 볼게요. 구성은 시군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가운데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씩 포함되어야 해요. 요 구성 한번 잘 봐두시고요. 또 기능은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서 장기 요양 인정 신청자의 등급을 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급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바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설 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여기에 장기간 동안 입소해서 신체활동 지원이나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그런 장기요양급여를 얘기하고 그건 이제 시설급여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재원 조달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지원, 본인 일부 부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또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체계로 운영되느냐 하면은 서비스 신청하고 또 방문 조사를 하고 등급을 판정받고 장기 요양 신청서 및 표준 장기 요양을 받게 되고요. 뭐 이용 계획서를 통보해서 장기 요양 급여를 시작하게 되면은 장기 요양 정보기관에 안내를 받는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에 대한 서비스 이용 체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보험, 또 의료급여, 또 산업재해보험, 또 노인 장기 요양 급여, 장기 요양급여 이런 것들을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에서 살펴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업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2교시 때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